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강의는 여러분하고 같이 한 공간에서 하면서 눈빛도 보고 이야기도 듣고 해야지 더 적실성 있게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동영상으로 뵙게 되는데요. 그래도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힘이 솟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해 온 게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한반도 정세를 이야기하면은요, 글로벌 차원에서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이렇게 좁혀서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반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국제 정세의 영향을 늘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정세에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이나 한반도 정세를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제 정세의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북한의 움직임은 어떤지 그렇게 파악을 늘 해왔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뭐 여러분들 신문이나 방송에서 신냉전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 관계가 워낙 악화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들고 나오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면서 넓히고 있고 본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 들어서 보다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전개하고 있고 러시아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과거 소련 시대와 같은 구소련 시대와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동북아에서 전개하지 못하지만 신동방 정책이라고 해서 한동안 잃었던 러시아의 영향력을 동북아에서도 확보하겠다 하는 그러한 인식으로 중국과 협력을 하면서 미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베 정부에서 스가 정부로 바뀌었지만 역사 수정주의는 지속되고 있고 미국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 하는 그런 정세의 흐름이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냉전기다.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은 미중 갈등이고 최근에는 무역 전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중국을 그렇게 견제하기 시작했느냐? 이거는 중국의 도전이 본격화됐기 때문이에요. 이 사진은 작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왔던 설명인데요.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선, DF21과 DF26 써 있는 그 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DF21은 둥펑 21이라는 중국의 미사일이에요. 그것은 이게 원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개발됐는데 이제는 대함 탄도미사일, NTC 발러스틱 미사일로 개발을 바꾸면서 이 지역 내에 이 선이 그어진 지역 내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그것을 맞추겠다 하는 능력을 개발한 것이고 둥펑 21은 실전 개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둥펑 26도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해요. 이렇게 이 지역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미국의 해군력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시안에서부터 저기 유럽까지 가겠다는 거고 하나는 해양을 남중국해와 인도양 이렇게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 있는 대전략인데요. 특히 해양으로 이렇게 외부로 나아가겠다, 진출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은 어때요? 전통적으로 해양 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의 해양 해양 패권에 도전한다 그런 인식에서 미국도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 해왔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아태 재균형 정책이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강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는
인도태평양이라고 해서 중국과 관계가 조금 안 좋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인도까지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해서 증강되고 있고, 또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미사일, 그리고 한국을 겨냥하는 단거리 미사일, 이런 능력들이 계속 증강되고 있어서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이제 우리야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보면, 사실은 남북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건 뒷부분으로 돌려놓기로 하고, 미중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고, 미중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중국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라고 하고 있고, 중국은 그러한 미국의 정책에 동참하면 한국에 보복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정한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현하겠다. 이것이 국가안보 전략이라고 해서요, National Security Strategy인데, 이게 백악관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면 그 정부의, 우리로 따지면 청와대고 미국은 대통령실이 백악관에 있으니까 백악관의 이름으로 발간이 돼요. 거기에는 미국 제일주의가 천명이 됐던 거죠.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와 비교를 해보면은 오바마 행정부는 가치와 국제 질서를 강조하고, 미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스마트 파워라고 해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라든가 미국의 가치, 문화, 이런 것을 함께 강조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쟁취하겠다, Peace through Strength란 말을 썼는데, 이게 누가 썼냐면요, 레이건 대통령이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레이건 행정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을 갖다가 무너뜨렸으니까, 그러면서 탈냉전으로 이어지게 했으니까 자신도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해서 무너뜨리겠다, 미국의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식의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강대국 간의 경쟁을 예고하고 외교적 수사 없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요.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 컴페티터 또는 수정주의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바마 정부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파트너다, 또는 중국을 responsible stakeholder, 그래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이해 당사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자다, 수정주의자라는 것은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의 도전자로서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안보 전략을 만든 다음에 군사적으로 중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또 내놓았어요. 거기를 보면은 중국의 도전, 북한 핵위협, 이런 것을 갖다가 강조했고요. 중국군의 현대화라든가 중국군이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퍼시픽 개념을 제시하면서 억제하겠다. 사실 중국을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화면 있죠. 국제관계가 얼마나 냉정하냐면요, 이 화면의 가운데 있는 타이완과 필리핀과 베트남, 그리고 중국, 그 사이에 있는 해를, 그 바다를 남중국해라고 해요. 그런데 중국은 이 남중국해, 유엔 해양법상으로는 자신의 영해는 12해리, 해리가 한 1.8km 되니까 1해리가, 그러니까 한 20km 정도죠.
그런 영토로부터 20km 정도의 영해까지만 완전한 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그것을 넘어서면은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해서 뭐 경제적인 문제만 약간 관여를 하는 그것이 유엔 해양법인데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그 사이에 있는 수역을 중국의 내해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중국도 유엔 해양법 협사 해양법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그걸 영해라고는 못하고 그렇다고 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만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인공섬을 만들고 처음에 인공섬을 만드니까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문제 제기를 했죠. 아니 왜 인공섬을 만드냐. 그러니까 중국은 아 이거 평화적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군사력을 배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 군사적 교두보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우려를 하고 견제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국방전략에서 그러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걱정을 하고 미국이 가진 이점에 대해서 중국이 도전을 하니까 그것을 이겨내야겠다 하는 국방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사실 중국이 지금 미국이 이제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중국의 첨단 기업들을 억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난 수년간 중국의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자동화 이런 기술이 워낙적으로 급속도로 향상됐기 때문에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금년 5월에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국가안보 전략이나 국방전략상의 외교 군사 차원의 압박을 지속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산당 그리고 경제 정책, 인권 모든 문제에서 중국이 잘못하고 있는 건 문제 제기를 하겠다. 그래서 코로나 책임 문제, 대만 문제, 홍콩 보안법 문제,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중국 화해의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죠. 15일부터 이제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제공하지 않아요.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화웨이에다 팔면은 제재하겠다.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파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중국 화웨이, 중국의 첨단 기업들이 하나씩 고사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주장은 그래요. 중국이 이러한 기술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술을 해킹했다, 훔쳤다는 거죠. 그리고 저작권도 보호하지 않았다는 거고 또 중국의 장비들이 백도어 같은 걸 만들어서 미국의 정보를 계속해서 뺏어갈 수 있는 국가 안보적인 이유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일부 사실일 수도 있고요. 일부는 중국의 이렇게 공세적인 성장을 억제해서 미국 우위의 세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셈법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도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미국의 군대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한미 관계잖아요. 한반도 정세를 보면 결국 글로벌 흐름이 있고 그것에서 양자 관계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중 관계 중요하고 우리 한미 관계 중요하고 또 미북 관계, 북미 관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북한과 우리와 중국 관계도 중요하고 북한과 중국 관계도 중요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가 우리의 정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맺어서 올해가 70주년입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10월 1일 날 한미동맹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벌써 70주년이 됐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경제력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군사력도 증강시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트럼프 행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를 전개하면서 주변국을 다 압박하다 보니까 한미 관계도 어떻게 보면 예전과는 조금 다른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 문제. 여러분 뭐 방송에서 신문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연간 한 1조 원 정도를 미국에게 내어 왔는데 그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서 우리의 군사력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또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한국이 과거 냉전기에는 한국이 잘 살지 못했고 냉전기에는 미국도 소련의 위협을 억제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뭐 우리가 기지 제공 정도만 했었는데 탈냉전기가 되니까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싸워야 될 파트너가 사라졌었어요. 9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이렇게 줄어들었고 중국은 아직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렇다면은 한국 방어에 더 힘써주는 측면이 있으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내달라 해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몇 천만 불 내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늘어서 미국 돈으로 따지면 빌리언 1조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것을 과도하게 요구했어요. 뭐 작년에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5 times 그래서 5배 더 내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블러핑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저도 방송에 나가서 저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미국이 한 30%에서 50%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는 한 10%에서 20% 내로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게 협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가 지금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가 군사력이 워낙 미흡하다 보니까 미국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겼어요.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가 군사력이 증강되니까 90년대 평시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받아왔는데 전시작전 통제권, 전쟁이 나면 미군 연합사령관의 작전 통제로 전쟁을 하는 거죠.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럽에 있는 나토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대서양 조약기구고 그 기구는 러시아를 아마 대상으로 해서 동맹을 맺었는데 과거 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근데 냉전 이후에도 유지되는데 그것도 역시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군의 작전 통제 하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 역사적인 이유에서 전작권을 찾아와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강했고 이것이 합의가 돼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한미 간에 한국군의 역량이 과연 갖춰졌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거죠. 북핵 문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관계도 약간의 의견차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동맹을 강화한다기보다는 동맹 유지에 급급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일 관계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뭐 아베 정부가 이번 어제 교체가 됐지만 지금 보면은 좋은 것 같지만 미일 관계도 사실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 방위비 분담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총리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골프채도 선물하고 엄청 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만나면 계속 방위비 더 내라고 이야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기 싫어한다 그런 것도 이렇게 뒷소문처럼 전해지고 했는데 그런 갈등이 있고 일본은 공세 전력을 갖고 싶어 해요. 적기지 공격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엇이냐? 탄도미사일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거리는 1000km로 제한해 놨지만 그런데 미국이요. 일본에게는 공격 전력을 갖지 못하게 해왔어요. 그래서 일본은 탄도미사일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현대 전쟁은 미사일 전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본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은 갖겠지만 공격 전력 중에 가장 핵심인 미사일을 못 갖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일 간의 갈등도 있고 또 무역도 계속해서 일본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중 관계는 역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본과 협력을 하는데 일본도 미국의 편을 많이 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문제도 일본도 매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미일 관계가 한미 관계하고 차이 난 것은 중국 문제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을 위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중국을 위협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물론 중국이 옛날 마늘파동이나 사드 보복이라든가 아니면은 어업협정 그런 거 체결 과정에서 좀 우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많이 취했고 그래서 우리도 중국을 상당히 견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위협이라고 보는 분들은 매우 적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한미 관계와 미일 관계에 있어서 중국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미일 관계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튼튼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일방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이 미북 관계, 북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그냥 북미 관계라고 해요. 거리적으로 우리에게 가깝고 같은 민족이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 국방연구원에서 제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북한을 화해 협력의 대상이지만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일단 동맹국을 먼저 쓰는 게 좋다고 해서 미북 관계라고 저는 씁니다. 이렇게 미북 관계라고 쓰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군사 안보를 중요시하는 분이고 북미 관계라고 대다수 하신 분들은 남북 관계를 중시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저는 제가 1995년에 국방연구원이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거기가 국방부 산하에서 이러한 북한 문제나 한미동맹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갔는데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원래 이 외교 관계는요 항상 기만행위를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네가 제일 마지막에 속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안보, 외교 안보를 중시 여기서 이렇게 동맹을 먼저 썼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대로 쓰시면 돼요. 이 첫 번째 사진을 제가 왜 놨냐?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하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때의 사진이에요. 한번 보세요.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북한의 위대한 수령,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미국 대통령을 올려다 볼 수가 없어. 기세에 눌린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올려다보면 우러러본다. 그렇게 사진이 찍힐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악수를 하면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데 트럼프가 키가 크기 때문에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일관되게 이게 처음 악수해서 이제 방으로 옮겨갑시다. 트럼프가 헬로 얘기하고 만나서 반갑다 얘기하고 김정은도 몇 마디 하고 방으로 올라가는 26초예요. 제가 시간을 쟀어요. 26초 동안 트럼프의 턱만 쳐다봤어요. 근데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기 전에 저도 뭐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회의가 될까 할 때, 북에서 탈북하신 외교관 출신의 교수님이 한 분이 계세요. 북한 외교관 출신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정은이 트럼프 절대 눈 안 쳐다본다. 앞만 바라볼 것이다. 왜? 수령은 미국 대통령을 올려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그만큼 북한이 미국을 만날 때 대하는 자세가 절대 밀리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당시에 뭐 성공이었다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문제 제기도 한 부분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 네 가지예요.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를 설립한다.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뭐 미군 뭐 포로나 유해를 즉각 송환한다. 이런 얘기가 담겨 있는데요. 비핵화 부분을 보면 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사실은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어요. 왜냐? 결국 한반도 비핵화가 어렵다는 거를 갖다가 이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건데요. 이 내용을 보세요. 북한은 지난 20여 년간 핵능력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왔어요. 그런데 북한과 합의한 합의문은 비핵화 내용은 점점 더 후퇴해요. 북한이 핵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비핵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보세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게 1992년에 합의가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남과 북 모두가 핵무기를 시험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접수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저장하지 않고 배비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 핵개발은 에너지 목적의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핵무기의 연료가 될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재처리 시설이나 농축 우라늄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핵개발은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이 약속을 이행하면. 근데 북한이 안 지켰죠. 그리고서는 핵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미사일도 쏘고 하니까 2005년에, 그러니까 9.19 공동성명은 2003년에 만들어졌지만 거기에서 이제 육자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과 미일 중러 이렇게 6개의 파트너인데요. 그 육자회담이란 걸 개천해서 2년 만에 드디어 합의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게 경제 지원을 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한다 하면서 합의문을 만드는 건데 1조가 이래요. 1조 1항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이 내용이 중요해요. 또 북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NPT와 IAEA로 복귀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핵화의 최종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북한은 만약에 핵무기가 있다면 다 버리고 핵개발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포기하고 비핵 국가로서 NPT와 IAEA 복귀해서 IAEA의 정기 사찰을 받아라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런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정상회담 보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시에도 2018년 당시에도 좀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이 협상에 나오다가 외교적 고립만 탈피하고 결국에는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실무회담을 갖고 그렇게 기차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까지 갔어요. 뭐 이틀을 넘게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요즘 여러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회고록 같은 것이 나오면서 이때 사실이 나오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변과 그 밖의 시설을 포기해라. 그러면은 북한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이야기를 했고 김정은은 영변만을 갖다가 포기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의 핵능력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영변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영변만 가지고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를 해준다면 결국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가겠구나 해서 노딜을 선언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서로 비난이 있었고 다시 작년 6월에 판문점에서 만났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렇지만 뭐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는 자기들 둘만 나가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회동을 하고 대화를 이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도 10월 말에 스톡홀름에서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협상은 결렬이 됐어요. 협상이 결렬된 다음에 계속해서 밀고 당기기를 했었는데
지난 7월 10일 날 김여정이죠. 뭐 지금 직급은 노동당 부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최고위급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 국정원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위임 통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김여정이 대외 업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김여정을 통해서 담화를 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11월 3일 대선 전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생각 없다. 근데 정상회담 할 생각이 없는데 자꾸 미국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래도 정상회담 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재에 얽매이지 않겠다 또 이야기했어요. 근데 담화 내용을 보면 반 이상이 제재 이야기야. 아, 그럼 역시 제재 해제를 희망하는구나 볼 수 있고요. 향후 협상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뭐 훈련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고, 트럼프 보고 DVD를 갖다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북한이 그간 해온 맥락을 모르면, 아니 왜 DVD, 뭐 독립기념일 행사 DVD를 보여줄 거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상하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볼튼 자서전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김정은을 만날 때 엘튼 존의 CD를 전해주고 싶어 했대요. 엘튼 존의 로켓맨이라는 그 CD를 갖다가 전해주려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자기한테 DVD를 보내달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 하는 외교적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당선되는 것을 선호하는구나.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요,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만나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외교적 권위를 부여하는 거라고 해서 만나주지 않았죠. 그 조건은 인권 향상과 비핵화였는데, 그런데 그런 거 없이도 북한 인권 문제가 향상됐거나 비핵화에 실질적인 조치가 없이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났죠. 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탑다운 방식,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행보가 깔려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중국한테 갔죠.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북중 관계가 복원되니까 제재가 사실상 약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비핵화 조치를 덜 해도 되는 상황을 맞은 건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에 참 그 아래 파란색 박스에 있는 말이 무서운 말인데요. 핵을 없애는 것보다 핵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 결국 파키스탄식으로 핵 보유를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의 핵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핵이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거는 뭐예요? 관계를 개선하자, 미국하고. 파키스탄이 그랬거든요. 파키스탄에 핵 개발을 할 때 미국의 제재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1년 9.19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들을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알카에다와 탈레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의 산악 지형이 파키스탄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협조를 얻어야 되니까 파키스탄과 공조를 하게 되고 파키스탄 핵 개발에 따른 제재를 다 해제해 버려요. 북한도 그것을 참조해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북중 관계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전에 시진핑을 만났고 북중 정상회담을 했고, 미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만났고 시진핑을 만났고,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도 중국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북중 관계를 튼튼히 한 거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시진핑 주석한테 그럼 내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제재가 강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도와줄래? 안 도와줄래? 요체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세 번의 만남 속에서 중국이 무슨 말을 했냐면 2018년에 북중 간의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복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과거에는 북중이 동맹이었어요. 그런데 북한 핵개발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중국이 하지 않아왔어요. 특히 김정은 들어서는 시진핑이 중국의 지도자가 김정은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과 정상회담 한다니까 북한을 미국에게 뺏길까봐 만나준 거죠. 그리고 또 작년 5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평양까지 갔어.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래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중국을 먼저 간 건 아마 장점인 이후에는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북중 관계가 좋아지고 또 북한은 그런 시진핑을 잘 접대하기 위해서 이 카드 섹션도 이렇게 크게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관계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복원이 된 거죠. 관계가 아주 밀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소홀해진 거예요. 흐름을 보세요. 북한이 2017년에 미사일 실험, 핵실험 하면서 제재를 엄청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2018년에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근데 평창올림픽에 오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한다고 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 정상회담도 하겠다, 비핵화 하겠다는 말로 관계를 틀어놓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관계를 개선한 거는 어디예요?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했어요. 그 다음에 비핵화 협상이 북한이 핵을 모두 내려놓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에 결렬이 되니까 미북 관계가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때 뭐 이런 중재 역할을 했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중재 역할은 아니고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한 건데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가요. 2018년에는 정말 관계가 좋았죠. 그래서 정상회담을 한 해에 3번이나 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서 이렇게 정상회담도 하고 연설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었던 거죠. 하지만 작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니까 북한이 갑자기 한국 정부를 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4월 15일, 작년 4월 15일 최고인민회의 그 연설이었는데 4월 16일 날 한 거였구나. 그 내용을 보면은 북한은 자력갱생하겠다. 우리 힘으로 독자적인 경제성장을 하겠다. 세대교체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우리 정부를 비난해요. 한국은 우리 정부, 우리 민족끼리를 하고 괜히 오지랖 넓게 중재자 역할 하지 마라. 미국은 입장 전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국 정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은 소대가리니 뭐니 하면서 계속 비난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금년 5월에 약간 좀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5월부터. 이 보도를 보면은 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사력 강화하고 핵억제를 강화하고 포병 능력을 갖다가 강화하고 군인사들을 승진시키면서 대미 정면 돌파전을 이야기하면서 대남 공세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지난 6월에는 김여정이 말을 함부로 하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갖다가 폭파시켰죠. 그때 김여정이 남북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폭파되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리고 추가 군사적 행동을 감행해 왔고 다만 그것이 이제 지나치게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김정은이 군사행동을 보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됐던 거죠. 이렇게 보면 정리해보면 2018년부터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안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핵무기를 없애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는데 북한은 주변국 간의 차이점을 활용하면서 결국 핵을 계속해서 보유하려는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북한의 의도가 어느 정도 간파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북한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썼는데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유, 비핵화는 어려울 거야. 현실적으로. 북한이 포기 안 하는데 어떻게? 비핵화는 너무 복잡해. 실현하기가 매우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일부 분들이 벌써 하고 계시고 앞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비핵화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북한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비핵화는 이 다섯 단계는 남과 북이 또는 주변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 다섯 단계를 모두 포기하는 걸 확인하고 각 단계마다 북한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줄 것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것을 갖다가 불분명하게 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한에는 영변 핵시설이 있어요. 영변 핵시설에는 5메가와트짜리 원자로가 있어서 거기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2000기 정도의 농축 우라늄 만드는 원심 분리기가 있어서 연간 수십 킬로의 고농축 농축 우라늄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백 킬로에 달하는 그간 생산해 놓았을 무기급 핵물질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무기급 핵무기를 갖다가 폭파시키는 기포장치, 그리고 운반하는 미사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개발했던 지식, 핵 관련 지식이 있는 거죠. 이게 북한 핵의 요체고, 이 다섯 단계를 무엇을 주면서 포기시킬 것이냐 하는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행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완전한 핵폐기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전체적인 로드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느 순간 이행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그러한 로드맵을 합의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단계적 협상이라고 해서 하나씩 잘라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협상을 전개하겠다 하는 것이 북한의 셈법이었는데 이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초래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2018년에는 김정은이 비핵화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그 대신에 CVID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인데요. Dismantlement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비핵화. 폐기라고 하면 dismantlement 쓰고 비핵화라고 하면 denuclear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논리가 확산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북한이 핵 있어도 우리 사이좋으면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북한이 불만이 없을 때 얘기죠. 자기들 불만 생기면 그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런 식으로 국제관계는 나이브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핵 있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그래서 북한이 핵이 있어도 남북관계가 좋으면 괜찮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 후세에게 핵을 물려주는 것이다. 절대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외교적 대응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을 지향해야겠죠. 그래서 남북관계의 신뢰제고와 관계 개선, 그리고 다차원적인 교류 활성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해야 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통일을 이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국과의 관계를 갖다가 개선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도 안 좋고 일본하고도 안 좋고 중국하고도 안 좋고 러시아하고도 별로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관계 개선을 하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 갈 때 결국 북한을 설득해서 이런 한국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미일 중러 한 이 오자의 목소리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중견국으로서 다양한 국제적 기여를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하는 외교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국의 이미지 개선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수출도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참 좋은 내용이에요. 지금 정부가 이대로 못해서 좀 걱정되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책자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현실은 뭐 지금 약간 북한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요. 바람직한 대응 방향은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은 할 수 없다는 점엔 동의하고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핵화는 달성해야 된다. 핵이 북한에게 남아 있으면요. 결국 그 핵이 언젠가는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핵무기에 필적할 만한 무기 체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재래식으로 그나마 만회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용만 많이 들지 실질적인 효과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비핵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달성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튼튼한 안보를 갖고 있고 한미동맹과 주변국 공조를 해나가고 국민통합을 해나가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짧았으면 짧고 길었으면 길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잘 성장하셔서 대한민국의 동량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